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BMW나 볼보 같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아리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TV토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이 뭐냐고 되물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아리백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글로벌 기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리백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이 고충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전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보지 않는 아리백이 아니라 원전 활용이 가능한 CF100으로 대응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 대세인 아리백을 넘어 CF100을 우리가 과연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칫 가망 없는 일에 매달리다가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면밀한 분석으로 하루빨리 대응 방안을 세워야겠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토레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어? 우선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에 일시불 구매 시 소모품 지원도 5년. 말만 하면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물론 다양한 차량 제어까지 되는 인포콘을 5년 무상 지원해준대.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결 안 해도? 그럼 개별 소비세도 차량 유지비도 절약할 수 있는 5월 바로 토레스 계약하러 가자.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순기의 청년 생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예천군 내성천의 왕버들이 벌목돼 주민 반발이 컸었는데요. 잠시 후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순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앞두고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당시 80년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대구 경북의 두레 사건 피해자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네, 내일이 바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예. 경상북도 주최로 우리 지역에서도 5.18 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제 5.18 기념일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경북 도민들도 함께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번 5.18 주간에 진행되는 특별한 세미나 소식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이번 주 5.18 주간인데 특별한 세미나, 어떤 세미나인가요? 네, 다가오는 토요일 5월 20일 오후 4시 구 안동역사인 모디 684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안동에서 광주와 미얀마를 만나다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하, 예.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미얀마가 연결되는 아시아 평화의 장을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세미나 소개를 해 주십니다. 좀 기네요. 안동에서 광주와 미얀마를 만나다. 자, 부제로 해서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세미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설레고 담대한 행사로 들리는데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5.18 주간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안동과 광주, 미얀마를 연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 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이했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아, 벌써 2년 지났나요? 2년 동안 엊그제 같은데. 1만 그렇죠. 하하. 근데 이게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2년. 예. 그 사이 많은 좀 비극이 있었습니다. 예. 1만 7천 명의 시민들을 체포, 구금, 고문했고 네. 약 3천 명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000명이나. 네, 엄청난 희생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우리 미얀마 시민들은 비폭력 시위와 무장투쟁,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면서 군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모색하는데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또 국제연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자, 이 미얀마 시위 벌써 2년이 지났고 17,000여 명이 체포됐고 3,000여 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러니까 우리 80년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과 똑 닮은 그런 시위잖아요. 미얀마 시위가. 예. 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미얀마 시민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공유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뭐 독립운동 있었죠. 한국전쟁, 또 민주화운동 이걸 거치면서 국제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행사는 무려 경상북도 주최입니다. 아, 예. 도 주최예요? 네, 도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역의 5.18 단체 및 시민단체와 또 안동 지역 미얀마 관심이 모임 주관으로 열립니다. 예. 이날 그 세 분의 훌륭한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인데 먼저 첫 번째로 쿠데타 발발 2년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듣는 시간으로 문기홍 부경대 글로벌 지역학 연구소 연구원이 발표를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민속학의 관점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인 카렌족의 정착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 전국 유일의 민속학과, 우리 지역의 자랑인 안동대 대학원 민속학과서 미얀마 카렌족 난민으로 저서를 발간한 정민지 경북녹색당 위원장이 발표를 합니다. 예. 그 정민지 위원장은 미얀마 관심이 모이면서 꾸준히 활동해온 우리 지역 출신 청년이고요. 지금 또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북 녹색당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민지 위원장이 발표를 또 한다. 자, 미얀마 난민 문제를 우리 지역 대학에서 연구해온 지역 출신 청년이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 카렌족이 미얀마에서도 소수민족이에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연구가 민속학에 의한 확장과 또 현재성을 담는 의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엄연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재정착 난민,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를 드러내면서 타자와의 공존을 살펴보는 이런 연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지역 청년의 발표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미얀마 국경지대인 태국 국경지대 상황과 우회 보급로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한유석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합니다. 예. 그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연대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미얀마 난민 문제를 연구해온 우리 지역 청년과 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자분들을 모신 그런 뜻깊은 자리, 문기홍, 정민지, 한유석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안동 지역 미얀마 관심이라는 그런 모임인데요. 작년에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생소하실 텐데 어떻게 해서 모임이 시작이 됐나요? 저 작년에 소개했는데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꿋꿋이 활동 이어오고 있는데 예. 네, 안동 지역 미얀마 관심이 모임은 2022년 4월에 시작됐습니다. 지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예. 그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경북 북부 이주 노동자센터 활동가들과 또 국제연대 관심 있는 안동대학교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예. 그 작년부터 지역사회의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뭐 작년 5월에도 미얀마 민주화운동 사진 전시를 진행했고 또 해외의 미얀마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초대하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88년 8월 8일
네. 8888이 미얀마 중요한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 예. 작년에 안동에서 이 8888 공동행동 막 시가 행진하고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때 기억나요.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렇죠. 예. 우리 지역이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한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 연대가 아니라 매월 꾸준히 뭐 정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있고 한데 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 뭐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이 모임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 구성원 아니고. 저는 아니에요. 네. 예. 자, 다른 나라에 억압받는 시민들과 연대하는 안동 지역 미얀마 관심이 모임. 예, 이 모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지역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모임이 생소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머나먼 나라 얘기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필요성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유익함인데 우리가 지역을 위한 활동, 지역을 위한 사고를 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체를 놓치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만동, 상주, 예천, 영주가 잘 되려면은 경상북도도 어느 정도 잘 돼야 되고 대한민국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지에서 국제 분쟁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한국을 오가는 상황에서 지역 동네 단위에서도 국제연대 관점이 필요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지방 소멸 시대 지역 사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지역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라든가 다양성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 토박이들만의 문화만 강조하는 폐쇄성으로는 또 글로벌 시대 지역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다는 언뜻 보기에 우리 지역과 상관없는 이런 모임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을 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나먼 미얀마 시민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고민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요. 그 사람 자체가 좋게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제연대라든 이런 큰 활동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우리 이웃 또 우리 지역을 더 품격 있게 바꾸는 활동이라는 점을 우리 지역민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이 모임이 결국은 우리 지역 사회를 더 건강하게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도 다른 지역 출신들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고향이 경북이 아닌데 지금 뭐 고향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우리 지역의 개방성, 다양성, 매력도도 함께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한구 아나운서님처럼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안동에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 우리 지역의 전통과 역사의 관점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이웃, 마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독립운동의 정신이 바로 침략 전쟁에 반대하고 국제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정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인들, 중국인들, 서양인들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연대한 많은 지구인들이 있었고요. 또 한국전쟁 전후로도 국제연합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특히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대한민국 바깥에 최초로 알린 사람이 바로 푸른 눈의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치페트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100년 전 독립운동을 외쳤던 우리 경상북도의 상황과 43년 전 신군부 쿠데타에 맞서 애국과 호국 정신을 보여준 광주의 상황과 닮았습니다. 또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독재에 맞서서 한국인들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와 전통이 바다 건너 미얀마와 연결되고 있고 바로 이러한 활동이 이번 세미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열리는 행사죠. 안동에서 광주와 미얀마를 만나다.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세미나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구 안동역 모디 684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광주시, 미얀마가 하나로 연결되는 아시아 평화의 장에 청취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4시 구 안동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승규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 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디오. 네, 6시 22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자, 얼마 전 예천군 내성천의 왕버들을 포함해서 나무 수백 그루가 벌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경관 개선과 통행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였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컸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 환경 이슈 몇 가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자, 얼마 전 내성천 왕버들이 벌목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규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고 또 김학동 예천군수가 또 사과를 했죠. 공개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자, 우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4월 달에 예.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군 사무처장께서 내성천을 이렇게 모니터를 하던 중에 내성천이 지나는 그 보문면대에서 제방에 한 3km 정도를 나무를 벌목을 했는데 예. 완전히 싹쓸이 벌목을 했었죠. 예천군 보문면에서 한 3km 정도 돼요. 예, 그 한 길이가 3km 굉장히 정도 기네요.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백 그루가 이렇게 싹쓸이 벌목을 했는데 예. 그 해당 면 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보문면장께서 예. 아니 그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그 뭐 환경이나 생태 감수성이 전혀 없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수십 년 된 나무들을 그렇게 싹쓸이를 한다. 이거는 도저히 참 어떻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천군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수로부터 이제 사과도 받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안이 생기면은 잘 처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벌목을 했다라는 건데 뭐 경관 개선 문제도 있고 통행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겨울철에는 그 뭐 왕보들 때문에 그늘이 이렇게 져서 빙판길이 된다면서요, 그쪽이. 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민원이라면은 우리가 뭐 나무 하나 또는 길 하나 온전하게 나만 할 게 있겠습니까? 예. 이게 공익적인 기능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았고 아마 그 그늘이 진다. 그늘이 당연히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지는 거고 여름엔 또 그만큼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게 민원이 핑계를 댔는데 그 이제 그 가시박이 뭐 자란다. 또는 뭐 물흐름을 방해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시야를 가리면은 가리는 뭐 가시라든지 중간에 이제 속가내기라든지 이게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시박은요. 이게 그 햇빛을 받으면은 아주 그 왕성하게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가보니까 나무를 벤 자리에서 엄청나게 가시박들이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벌써요? 그리고 그 나무가 물흐름을 방해를 한다는 것은 제방에 있는 나무가 물흐름을 오히려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홍수나 제방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전혀 그 뭐 논리가 이유가 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싹쓸이 벌목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수달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원앙이라든지 이러한 그 야생동물의 은신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적인 문제가 굉장히 또 대두가 됐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군요. 예. 자, 그쪽에 혹시 무슨 하천 개발 사업 뭐 이런 얘기도 혹시 있습니까? 이게 당장 그 보니까 싹쓸이 벌목을 하게 되면은 이 제방이 좀 유실될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군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토목 사업을 해야겠죠. 인공 제방을 이렇게 쌓아야 되겠군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추측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계산을 가지고 나무 벌목을 하고 이후에 그 제방 유실을 뭐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토목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추측이 되는데 그 제방 보강 공사를 유실된다라면 안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싹쓸이 벌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 추측, 의심까지 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3km에 달하는 그런 왕버들 포함해서 거기 뭐 다른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다면서요. 이런 걸 다 벌목한 게. 참나무나 소나무도 있었고. 참나무, 소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뭐 민원 때문에 이렇게 다 싹 밀어버린 게 아니라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민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든다는. 그 의심이 좀 합리성을 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무지를 일깨우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향후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그 군수님이 다행히도 기자회견장에 나오셨고,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군수님이 이런 뭐 비판 이런 거 보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제안을 해달라. 그래서 당연히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전문가들, 그리고 또 시민단체,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 그리고 행정에서 같이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왕버들이 큰 거는 직경이 뭐 한 1m가 넘는 것들이 있죠. 그게 60, 70년 정도 걸려서 자라는데, 베내기는 순간이지만은 그걸 이제 다시 키우기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베내고 싹쓸이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는 앞으로는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행히 뭐 김학동 예천군수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현재 그러면은 거기 왕버들 싹 베어냈으니까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인공 제방을 쌓는답니까? 예천군에서?
그거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사실 이게 배냈다 하더라도 예. 이거를 좀 잘 관리를 하면은 또다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나무들이 왕버들 같은 경우에는 물 옆에 이렇게 잘 자라는 건데 예. 뭐 얼마지 않아서 또 복원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대방유실 문제가 생기면은 뭐 군청에서는 당연히 또 대책을 세우려고 하겠죠. 아, 그렇군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앞으로. 예,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이 뭐 비단 예천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영주에서도 제보가 들어와서 갔다 왔고 지금 경남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는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비단 예천 문제뿐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전국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 문제, 뭐 생태 문제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우리 지역의 중요한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가 또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수동 대표님과도 이 영풍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환경부에서 통합 환경 허가를 내줬다는 소식인데요. 이 통합 환경 허가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 통합 환경 허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2017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는 환경오염 물질이 뭐 대기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달랐습니다. 부처가. 예를 들어서 뭐 대기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뭐 토양은 봉화군청,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방환경청 이렇게 관리 기관이 매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 관리가 촘촘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OECD에서도 오래전부터 이걸 대한민국도 이 통합환경허가제도를 도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2017년부터 했었는데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2022년 12월 말이 그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2018년 동안부터 5년 동안 조사 활동을 이렇게 해왔는데 주변 산림 고사라든지 주민 건강 문제 그리고 안동댐 상류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 문제 이 결과가 과학적으로 제련소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환경부에서는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 환경 허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환경 허가가 오히려 관리를 촘촘히 하고 오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인데 오히려 영풍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환경 허가 자체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오염에 대해서 면죄부를 좀 꼴이 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게 이 정부 환경부에서는 오염 관리를 역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정부에 불만이 좀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원전 문제도 생각나고 얼마 전에 후쿠시마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영풍 문제도 그렇고 좀 환경 문제를 너무 좀 등한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네요. 아마 이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를 이 환경으로 우리의 큰 자산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개발의 대상으로 이렇게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환경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대안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것도 허가 많이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각 부처에서 담당 부처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부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그리고 흑산도 공항 조건부 허가,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허가, 그리고 영풍 석포제련소도 조건부 허가인데 100가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100가지 이행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는 모든 개발 사업이나 환경 문제로
보존을 하거나 훼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조건이라는 걸 단서를 달아서 다 그렇게 개발을 하고 뭐 공항도 만들어야 되고 해볼카도 놔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영풍 석포제련소 이 환경단지에서는 줄곧 퇴출을 요구해 왔는데요. 지금도 뭐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풍 석포제련소는 여기에 반세기 동안 그 낙동강 최상류에서 이제 제련소를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5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석포 제련소가 더 이상 여기에서는 입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이제 저는 3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예. 원료가 이제 더 이상 여기 나지 않습니다. 원료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예. 이렇게 산골짜기에 그 배로 수입을 해가지고 산골짜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제련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석포 제련소 주변은 오염이 인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죠. 지금 뭐 무방류 시스템이라든지 그 지하수 유출 차단 시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될 것 같지만은 이게 오염이 원체 인계치를 넘어서 가지고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치가 1,300만 명 그 낙동강 유역 국민들이 식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최악의 위치다. 그래서 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여기서 더 이상은 제련 활동을 하면 안 되고 해설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 활동을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어서요. 이번에 그 방류 문제 그리고 우리 시찰단 파견하잖아요. 다음 주네요. 벌써 23일 파견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 방류가 아니고 사실은 투기죠. 방류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예. 그 해양에다가 무단 투기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일본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자국의 안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도덕적인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용인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러한 것은 이게 도저히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찰단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사단이라고 해야겠죠. 조사단, 검증단 이래야 되는데. 예, 그렇죠. 지금 그 일본에서는 오염수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액종 제거 시설 알프스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전은 그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고 주변 그 태평양 주변 연안 국가에서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본에서 안전한지 안 한지 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시찰단을 파견을 한다. 그냥 시찰단은 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고 그리고 그 방류할 수 있는 시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 방류 시설을 그냥 보고 오는 겁니다. 뭐 해저 터널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에서 이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일본이 방사능 오염물질이 해양 투기 뭐 반대는 물론이고 농수축산물 이거 적극적으로 검역하고 그 수입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투기하겠다는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당시에. 예, 93년에 또 해양 투기를 강력 반대를 하고 비난을 했죠. 근데 자기네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예, 그렇죠. 이건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한마디로 인류 공동평화라는 이런 개념이 없는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부가 우리 5천만 국민의 이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가 이 국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일본의 입장을 오히려 그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괜찮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그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정치는 뭐 차치하고라도 대외적으로 국가 간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이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김수동 대표님도
100번 양보해서 일본 정부 입장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양보해서. 근데 우리 정부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지나치게 협조적이고 오히려 나서서 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지울 수 없고 왜 할 말을 못하냐. 이거는 정말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지금 문제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4월 19일부터 경상북도 의회에서 이 방류 반대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촉구 결의를 내라고 매주 수요일 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는 전국 공동행동이 방류 반대 그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30주년 맞이했는데요. 30주년 맞는 그 소감, 짧게나마 좀 들어볼게요. 예, 소감은 그렇습니다. 공해 추방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 환경운동연합이 처음에는 8개 지역에서 지금은, 전국 51개 조직, 그리고 4개 전문기관, 그리고 회원은 25,000여 명, 순수 회비를 내는 회원이죠. 이제 조직이 굉장히 컸는데, 한 30년 동안의 환경운동연합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오고 대안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 상황에서 이 가장 큰 문제가 기후 위기 문제, 그리고 탈핵 문제, 또는 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는 무분별한 개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조직이 커진 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년을 되돌아보고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그렇게 우리 사회에 좀 더 책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저희들이 지난 그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 환경운동연합 30주년 축하드리고요.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후쿠시마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좀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네요. 자, 오늘은 정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죠. 한국갤럽의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로 직전 조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고요. 조사 하나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좀 더 최신 조사가 있었어요.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를 해서 지난 13일, 1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요.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9.9%, 민주당 34.6%로 나타났는데 이 갤럽 조사도 그렇고 뉴시스 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경쟁에서 민주당이 좀 밀리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보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위기 인식을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리스크, 코인 파동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이 코인에 민감한 자주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접한 2030 MZ세대 이탈이 좀 두드러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직전 조사 2일 이제 3일 2일 4일 실시됐던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0대 지지율, 만 18세 이상입니다. 20대 지지율이 19%입니다. 10% 선을 넘지 못했는데 직전 조사보다는 12%포인트가 내려온 것이고요. 그렇게 많이요?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코인 투자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하는 3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대체로 이제 20대와 30대를 구분해 보면 2030 세대는 최근에 이제 무당청 비율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3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대체적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런데 30대가 이렇게 지지율에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뭐 가상화폐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전혀 없는 그렇죠. 가상화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밀접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나저나 이 김남국 의원 탈당, 자진 탈당했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오늘은 또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결정을 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이제 여론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도 아니고 김남국 의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최근에 우리 허영크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윤리위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별로 그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것도 김남국 의원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뉴시스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느냐고 물어봤는데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가 57.6% 거의 응답자 10명 중 6명 가까이로 나타났고요. 개인의 투자 힘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42.4%로 나타났는데 앞서 MZ세대 말씀드렸습니다. 20대 30대는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57% 수사해야 된다. 42% 뭐 개인의 문제다.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예. 자, 그나저나 지금 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돼서 여기 보니까 그 징계가 제명까지도 가능하고 지금 뭐 여야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김남국 당장 제명하라 이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국회 윤리위에서 지금 제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 아주 낮은 단계의 이 처벌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명까지 있습니다. 제명은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이고 실제로 알려지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제명 처리가 강행됐던 것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행 처분되고 자택이 감금돼 있으면서 앞에 이 자택을 지키고 있었던 정경들을 향해서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은 가둘 수 없어. 그 유명한. 이렇게 하면서 일약 민주투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서면서 이제 나중에 삼김으로서 대통령 대권의 자리에 또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김남국 의원이 제명까지 될지가 될지는 뭐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처분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좀 주춤주춤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요 며칠 한 3일 만에 바로 윤리위 제소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론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호남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40대는 오히려 50대하고는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아, 민주당을 또 결집을 시키는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MZ세대는 흔들렸는데 40대와 50대는 이른바 위기 국면에 더 결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요? 마치 국민의힘도 이제 60대, 70대 이상은 더 결집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남입니다. 다른 이슈에는 호남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내부 여론에서는 호남이 흔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가장 이 위기 국면에서는 호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 핵심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호남이 흔들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호남이라는 것이 행정구역상으로 호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수도권에 호남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꾸만 새로운 코인들이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클레이 페이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한 뭐 세 종류인가? 그러면 위맥스에다가 그다음에 넷마블에다가 한 세 종류. 네콘 코인이 또 나왔어요. 뭐 이른바 잡코인들 다 나오죠. 뭐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코인도 나온다 그래서. 그래서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김남국 의원이 미스터 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나저나 민주당 지금 상당히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리스크 뭐 이미 오래된 문제고 송영길 리스크도 있고 여기 이제 김남국 리스크까지 그게 이제 그대로 정당 지지율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국민의힘 쪽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결과 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뭐 분명히 영향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른바 김남국 블랙홀이라고 해서 잘 이제 포착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부각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숨을 돌릴 만한 사안인가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이슈는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또 김남국 의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이슈도 조금 뭐 사라지지는 않고 조금 가라앉을 겁니다. 관심도가. 그러면 다시 태영호 의원은 어떤지 태영호 의원이 이제 징계가 3개월이니까 3개월 끝마칠 때쯤 그럼 어떤 최고위원으로서 그럼 복귀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사퇴를 했습니다 이미. 예. 그렇다면 어떤 역할일까. 그러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상 공천권이 날아가 버렸는데 계속 당에 머무를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졌다기보다는 잠복돼 있다. 더 큰 이슈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이슈가 조금 가라앉을 때는 좀 묻혔던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의힘도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 이건 뭐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말이야 이재명 대표도 왜 탈당을 못 막아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또 국민의힘 내부 자체적으로도 쇄신하다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또 중도층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 부분에 어떻게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도 하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나간다. 또 일본으로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앞서 또 우리 코너를 통해서 신청 분석이 되지만 이 오염수, 방류수, 처리수 어떻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던 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해상에 또 우리 이 경북권 또는 이 경남권, 부산권의 해산물과 관련돼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잠재돼 있거나 또는 부각돼 오는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현안과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태영호, 김재원 리스크 지금 뭐 봉합이 된 듯 하지만 이건 뭐 임시 방편 아니겠냐.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전광훈 목사랑 손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설도 있고 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천을 못 받는다 하면 뭔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진복 수석과의 그 대화 녹취록 내용이. 그래서 뭔가 또 터뜨리지 않을까 하는 또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드라마를 보려면 넷플릭스를 열어보든지 우리 MBC 방송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여의도 정치권 내용을 온라인에서 보면 더 신박하고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반가운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코미디 프로보다 더 재밌고. 예. 이거 1분 남았는데요, 시간이. 옥스퍼드 그 명예교수 있잖아요, 외국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뭐 1리터도 당장 마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참.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광우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소고기를 직접 썰어서 먹게 되면 그건 안심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또 정확하게 일반 국민들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IAEA나 실사단 검증단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국가 기준이 있느냐. 국민들이 또 실질적으로 여론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느냐. 이름을 오염수가 됐든 처리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정부는 또는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